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남편은 3번이나 가족 여행을 떠나면서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여행에서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경비 아저씨가 던진 한마디. 이 집은 팔렸고 집주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 순하던 아내가 소리 소문 없이 떠나 시댁 식구들을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오늘 가족 이야기에서 들려드릴 사연은 오랜 침묵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41살입니다. 중년 여성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나이지만 제 모습을 보면 다들 제 나이를 짐작하지 못합니다. 관리를 잘한 덕도 있지만 제가 살아온 방식 때문일 겁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유약하다고 착각할 만큼 순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27, 그 시절 기준으로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늦게 결혼하는 여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를 만나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저에게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제 남편 강민주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던 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복 받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촌의 오뚝 솟은 3층짜리 저택, 잘 가꿔진 정원과 연못, 24시간 경비원이 지키는 곳이었죠. 시댁은 시부모님, 시동생 민호 부부와 조카들까지 모두 6식구였습니다. 그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위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도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겉으로는 늘 교양 있는 척했지만 저를 마치 집안의 도우미처럼 대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묵하셨지만 그 침묵 어린 시선은 늘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냉대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 남편 민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세상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제 손을 꼭 잡았고 밖에서는 자기야라고 다정하게 불렀죠. 하지만 집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다정한 얼굴은 사라지고 무관심한 표정과 퉁명스러운 말투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제게 화풀이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그 집에서 제가 이방인이라는 사실만 더 깊이 깨달을 뿐이었죠. 제가 차린 밥상은 시어머니가 짜다고 타박했고 제가 빤 옷은 시동생 아내가 덜 헹궈졌다며 불평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집을 닦고 정원을 가꾸는 모든 일은 당연한 제 몫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 괜찮냐는 질문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그들은 마치 제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2번째 유산을 했을 때도 그들은 못 지킬 아이였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못 품는 여자는 장식용 화병이나 다름없어. 그날 저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텅 빈 배를 감싸 안은 채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갈 친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릴 적부터 저를 키워주신 이모는 이미 해외로 이민을 가신 뒤였죠.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고생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고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어느 금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따뜻한 전복죽을 내가자. 그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된다. 우리 가족 5일 동안 여행 가기로 했어. 비행기 표도 다 끊었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가족 모두요? 그래, 제주도로. 민준이가 예약했어. 내일 아침 비행기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게는 미리 말씀 안 하셨네요. 시어머니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넌 갈 필요 없어.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너도 몇 번 가봤으니 이제 별 감흥 없지 않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몇 번 가봤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번의 여행 때도 그들은 저를 집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핑계는 다양했죠. 제가 두통이 있다거나 바다를 싫어한다거나 며느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첫 여행 때는 저도 설레는 마음에 옷을 챙기고 선크림을 사고 사진 찍을 때 입을 예쁜 원피스까지 골라두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시어머니는 도둑이 들까 무섭다며 저를 집에 남게 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을 태운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여행 가방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2번째 여행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이제 3번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 여행을 송별한다는 의미로 아주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여전히 웃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식을 덜어주었죠. 아무도 제 슬픈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너는 왜 안 가니? 라고 묻는 사람도 없었죠. 남편은 식사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시동생은 어느 해변이 요즘 인기가 좋은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집 청소 잘하고 물고기 밥 주고 화초에 물 주는 시간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차에 오를 때 저는 문 앞에서 오렌지 주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스 잔만 낚아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 민준 역시 아내에게 인사 한마디 없었죠. 차 문이 닫히고 검은색 카니발이 저택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시댁 식구들을 태운 차가 저택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바람 때문인지 뺨을 타고 흐른 눈물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4년의 시집살이, 14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온 세월. 저는 참고 희망하고 믿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착하고 헌신적이면 언젠가 그들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집 지키는 사람, 무급 가사 도우미, 보이지 않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숨쉬는 공간이라 부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가꾼 작은 화분, 몇 개와 나무 책상,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책을 읽던 흔들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가족 중 누구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그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라고 불렀죠. 저는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고 방스팩에 잘 쌓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남몰래 준비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등기권리증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었죠. 결혼할 때 저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만약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알았다면 어떻게든 빼앗으려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 외에도 이미 비자가 발급된 여권과 사흘 뒤 출발하는 낯선 나라, 호주행 비행기표가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피부치인 이모가 기다리는 곳이었죠. 한때는 이 집을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오늘 저는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챙겨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작은 기념품들, 그리고 시집와서 살았던 세월 동안 썼던 일기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남편이 몰래 때렸던 손찌검의 기록,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수많은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는 반년 전부터 제가 이 저택을 매각하는 계약을 도와주었습니다. 단, 제가 마지막 서명을 해야만 거래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특별 조건과 함께였죠. 절차는 이미 끝났고 실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집을 판다는 것은 제가 악랄하고 배은망덕하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충성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 저택의 등기 권리 증상 소유주는 바로 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오래전 시아버님 사업이 크게 실패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집 오자 아버님은 그 은혜를 갚고 싶다며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체면 때문이기도 했고 제가 영원히 그들의 가족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아버님은 이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저 역시 조용히 살면 서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비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뒤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저택 문을 나섰습니다. 소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들러 주택 매매 계약 잔금을 모두 이체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합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게 속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이 집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박경비 아저씨께 쪽지 한 장을 부탁드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전해달라고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저택 86호의 소유주 이서연입니다. 이 집은 합법적으로 매매되었음을 알립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해외로 떠납니다. 아무도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 수는 없으며 누구도 타인의 빛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연 올림. 저는 그들이 이 쪽지를 읽고 무언가 깨닫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더 이상 잊혀진 며느리가 아니며 제 이름이 빠진 여행에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저입니다. 수없이 무시당한 세월 끝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차 작아지다 구름 뒤로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집의 그림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별장을 하나 더 살 계획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주 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푸른 바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눈에 가시 갔던 제가 없었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자유로웠을 겁니다. 여보, 다음에는 설악산으로 갑시다. 어머니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든 시아버지 강진수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맘때 단풍이 절경이라던데. 강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평생 밝힐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 비밀을요. 제 남편 민주는 동생 민호 부부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여행 내내
단 한 사람도 제가 집에 잘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빌라촌 입구까지 온 가족을 태운 카니발이 도착하자 박 여사님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미용실부터 가야겠어. 바닷바람에 머리가 다 엉망이 됐네. 어머니, 형수님한테 김치찌개랑 갈비찜 좀 해놓으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집밥이 먹고 싶네요. 시동생 아내가 물었습니다. 참 이상한 걸 묻네. 걔가 집에 있는 이유가 집 보고 밥하려는 거지. 그런 것도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니? 시어머니가 쏘아붙이자 민준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 아내 착해서 시키는 건 뭐든 다 잘 들어요. 차가 단지 내 도로로 꺾어 들어가 86호 저택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족 모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는 붉은 담쟁이 덩굴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익숙한 집 대문도 강진수, 박 여사라고 쓰여있던 문패도 없었습니다. 대신 김영철, 가족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반짝이는 새 스테인리스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문 양옆에 걸린 작은 깃발도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입주하였으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경비실에 연락 바랍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비비며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남의 집 대문에 이런 걸 붙여놨어? 시동생은 여전히 장난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누가 장난쳤나 봐요, 어머니. 우리 집인데. 그들은 차에서 내려 여행 가방을 끌고 삐걱거리며 다가갔지만 저택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 초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10년 가까이 이 저택을 지켜온 박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고쳐 쓰고 나오며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말했습니다. 아, 이 집은 이제 새 주인이 이사 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박 아저씨, 지금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내가 이 집 주인 박 여사라고요. 박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서연 사모님께서 돌아오시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가족 모두는 흠칫 놀랐습니다. 민준이 쪽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으며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온 가족이 쪽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저택 86호는 합법적으로 매매되었으며 소유주는 본인 이서연입니다라는 대목에 이르자 모두의 시선이 서로에게로 향했습니다. 당혹감과 분노가 가득했죠. 그 애가 집을 팔았다고.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감히. 시아버지 강진수 씨는 길가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결혼할 때 그 애 이름으로 해줬어. 평생 여기 살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휙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때부터 그 애 명의로 해줬다고요? 제정신이에요? 나는 그냥 그 애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우리 형편도 어려웠고 서연이도 착했으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박 여사님이 악을 썼습니다. 그 애가 우리 가족 전부를 배신하고 집을 통째로 들고 날랐는데 몰랐다고요? 민주는 철제 대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거기 있지.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지금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저택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이사와 살고 있었고
커튼도, 마당에 주차된 차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연못의 물도 깨끗하게 갈려 있었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낯설었습니다. 6명의 가족은 길 잃은 사람들처럼 대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박 여사님은 경찰서와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걸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집의 소유주는 저였고 저는 제 집을 팔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죠. 그들이 그토록 격렬했던 집안의 모든 것을 쓸고 닦고 가꾸던 유일한 사람인 제가 없으니 그들은 돌아갈 집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시댁 식구 6명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그들에게 문을 닫아버린 낯선 세계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변해버려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시동생 민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 멀쩡하던 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형수님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 어머니,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요. 고소해야 돼. 하지만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소리칠 기력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막막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반짝이는 새 문패에 고정된 채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시아버지 강진수 씨는 길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앙상한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긴 쪽지를 읽은 후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되찾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침묵할 뿐이었죠. 남편 민주는 철문에 기댄 채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과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안내뿐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날 갖고 놀았어. 이서연이 제대로 한 방 먹였어. 믿을 수가 없어. 그제야 시동생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어떡해요? 갈 데가 있긴 한가요? 어딜 가? 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이 우리 유일한 집이었어. 너희 아파트는 우리 6식구 다 못 들어가고 시골에 있던 부모님 집은 작년에 팔았잖아. 여기다 전부 투자했는데 그럼 통장에 돈은요? 현금이라도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호텔이라도 잡아야죠. 강진수 씨가 한숨을 쉬며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다. 내 어머니가 새로 투자하려던 리조트에 지난달에 다 넣어버렸어. 박 여사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내 탓하는 거예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이 집은 우리 가족 공동 재산이라고요. 강진수 씨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왜 그 집 등기를 서연이 앞으로 해줬는지 알아? 당신이 홀렸으니까. 애도 못 낳는 며느리한테 친아들보다 그 애를 더 믿었으니까. 강진수 씨는 지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랑 민준이가 그 애를 식구 취급도 안 했으니까. 나는 다 보고 있었어. 그 애가 참고 사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낼 만큼 독한 애인 줄은 몰랐어. 독하다고? 그건 배신자지. 몰래 집 팔고 짐 싸서 빚쟁이처럼 외국으로 도망쳤잖아. 아니. 강진수 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야. 자기를 구한 거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여행 가방을 끌고 근처의 허름한 모텔의 방을 잡아야 했습니다. 최고급 저택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는 비좁은 2개의 방에서 몸을 누여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는 저녁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방 안을 서성이며 아는 인맥을 총동원의 변호사를 찾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등기상 명의자가 저이고 매매 계약이 합법적이라면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저는 이미 떠났다고. 그 시각 저는 국제공항 라운지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과 작별하듯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죠. 눈물로 쓰였던 과거의 아픔들은 어리석을 만큼 순진했던 한 여자의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단 한 사람, 시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정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모든 걸음이 감시당하고 모든 말이 비난받고 모든 식사가 눈물로 얼룩진 집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저는 복수하려 떠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떠난 거예요. 부디 건강하세요.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등기소에 찾아가 주택 양도 서류 사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저택 86호가 목재 수출업체 사장인 김영철 씨에게 양도되었으며 이전 소유주는 이서연님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렇게 입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떠나버리다니. 강진수 씨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은 떠나지 않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조용히 떠나는 법이지.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저에게 고개를 숙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날 한낮 평소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번화가의 뜨거운 햇살이 낡은 모텔에 임시로 머무는 6명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은 살갗을 태우고 아는 마음을 태웠습니다. 모두가 차갑게 식은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며 침묵했습니다. 민주는 밤새 잠을 설쳐 퀭한 눈으로 이마를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 민호는 제 행방을 찾기 위해 온종일 뛰어다녔고 시어머니는 동사무소부터 등기소, 법무사 사무실까지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집을 되찾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누가 도와줬을 거야. 배우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강진수 씨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모든 건 나 때문이요. 내가 그 애에게 등기 권리증을 줬으니까. 당신 정말 미쳤군요. 박 여사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강진수 씨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마른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좁은 방 안의 식구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기려던 건 아니었소. 하지만 당신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와서 너무 늦었지만 서연이가 당신이 늘 욕하던 그런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야 하오. 그는 의자를 창가로 끌어당겨 앉아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내 사업이 처음 망했을 때 서연이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사돈어른들께서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 그분들은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을 내게 사업 자금으로 쥐어주면서 차용증 한 장 받지 않으셨지. 그저 나중에 내 아들이 자기 딸과 결혼하면 좋은 인연이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운 셈 치겠다고만 하셨어. 몇 년 뒤 사업이 나아져서 돈을 갚으려 찾아갔더니 딸을 시집 보냈으니 다 갚은 거라며 웃으시더군. 그때 정말 감사했어. 그래서 서연이가 시집 왔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는 말을 멈췄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몰래 저택 등기를 서연이 앞으로 해줬어. 그때 서연이 어머니가 막 돌아가셨을 때라 이 아이에게 적어도 자기 소유의 공간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당신은 늘 며느리는 남이라고 했지만 내 눈에는 그 애가 너무 많은 걸 참고 있는 게 보였어. 박 여사님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당신 멋대로 가족들 몰래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숨긴 건 만약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과 민준이가 어떻게든 그 서류를 빼앗으려 할 걸 알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그 결정이 결국 그 아이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될 줄은 나도 몰랐소.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후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에요. 서연이가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네가 아주 잘난 줄 알았지. 강진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 애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다 알면서도 입 다물었어. 네가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아버님, 아셨어요? 서연이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애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 내가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애는 그저 아직 희망이 남았어요 라고만 했어. 강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렸지.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순종적이고 유약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여자.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여자는 그 누구보다 강해진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민주는 홀로 차를 몰아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연애 초 저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많은 약속을 나누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늘 부드럽게 웃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휴대폰 속 오래된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정원에서 흑투성이 손으로 꽃을 돌보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께 남긴 유일한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제 마지막 흔적인 것처럼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핸들의 머리를 밟고 저와 결혼한 14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을 잃어서가 아니라 저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그는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지인, 심지어 해외로 떠난 가족을 찾아주는 흥신소에까지 연락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거래 내역, 모든 이메일과 SNS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들의 삶에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인터넷의 모든 구석을 뒤지고 5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지만 민주는 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너무나 조용하게 사라졌습니다. 제 SNS 계정마저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죠. 그는 제가 그저 예전처럼 토라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묵묵히 저녁밥을 짓고 부엌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돌아오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웃으며 물어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숨막히는 공백이 이어지자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날 밤 휴대폰에 저장된 옛 사진들을 보던 중 그는 실수로 제가 예전에 메신저로 보냈던 앨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활짝 핀 장미 넝쿨을 배경으로 제가 나이든 여성 한 분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모가 호주에서 새로 보낸 씨앗들, 설 전에 꽃이 피면 좋겠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호주 이모. 그는 즉시 SNS에서 호주 이모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타났고
그는 하나씩 필터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선미, 멜버른, 호주. 프로필 사진은 채소가 가득한 작은 텃밭이었고 배경사진은 바로 제가 그분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는 서연이 남편 강민준입니다. 혹시 지금 서연이가 이모님 댁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일로 꼭 만나야 합니다. 1분, 2분, 10분이 흘렀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가 포기하려던 순간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모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저와 함께 있지만 시댁 식구는 누구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타자를 쳤습니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꼭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거의 30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지쳤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면 더 이상 그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당신 말은 전해주겠지만 만날지 말지는 서연이가 결정할 겁니다. 민주는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여성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마지막 문을 닫아버리는 듯한 절망감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저는 멜버른 교회의 아늑한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방금 그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왔더구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처럼 조용했죠. 분노도 울음도 없이 그저 침묵. 이모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시킨 대로 말했지. 주소도 내 소식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모 눈에는 이제 내 눈빛이 예전처럼 순종적이지만은 않구나. 정말 다행이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4년의 침묵이 한 번의 분명한 행동으로 보상받았네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후회는 없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아깝고 제 젊음이 아까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오늘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집의 그림자로 살았을 테니까요. 다음 날 이모는 저를 뒷마당 정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비가 온 뒤 새로 돋아난 새싹들이 푸르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이모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화초들 같아. 사람들이 꽃이 피지 않는다고 시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뿌리에 물을 모으고 있었던 거지. 때가 되면 모두가 놀랄 만큼 활짝 피어날 거야. 저는 푸른 새싹들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누구에게 휘둘리지도 않을 거예요. 한편 한국에서는 민준이 저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주택 거래를 무효로 할 방법을 물었지만 고개를 젓는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수소문을 부탁했지만 찾을수록 절망만 깊어졌습니다. 매일 밤 임시로 빌린 작은 원룸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제게서 온나 잘 있어라는 한마디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낯선 곳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지 3주 후 호화로운 저택에서 오만하게 살던 시댁 식구 6명은 웃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원룸에서, 누군가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나머지는 돈을 빌려 교회의 낡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던 가족은 마치 둥지가 부서진 새들처럼
각자 흩어져 살아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한 여자가 조용히 떠나면서 저택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평온함을 함께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박 여사님과 강진수 씨 그리고 시동생 민호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얼음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시동생 아내는 창피하고 화가 난다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 며느리로 사는 게 우리 엄마 딸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쏘아붙였죠. 시골로 내려가는 건 어떻게 생각들 하시오? 강진수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시골이요? 박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촌구석에 가서 뭘 해요? 이 나이에 또 고생하라고요? 그럼 서울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누가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 그때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걸 형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요. 형수님이 그동안 집안일 다 하고 밥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진작에 엉망이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랑 국이 차려져 있었고 옷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어요. 이제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다고요. 너 지금 그에 편드는 거니? 박 여사님이 쏘아 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배신한 애를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0수년 동안 어머니는 형수님을 그냥 가사도우미로만 대했어요. 밥 맛있다고 칭찬 한번 하신 적 있어요?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보신 적은요? 맨날 지적하고 명령만 하셨잖아요. 강진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말이 맞다. 나는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지만 다 알고 있었어. 박 여사님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다들 내 탓을 한다.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럼 민준이 걔는 어디 갔어? 제 남편이면서 아내가 10수년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둔 건 누구 책임인데. 테이블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강진수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수님이 돌아올까요? 강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자가 조용히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땐 이미 마음이 죽었다는 뜻이다. 그 애는 복수하러 떠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구하러 떠난 거지. 그런 사람은 절대 돌아보지 않아. 한편 민주는 수소문 끝에 국제송금 서비스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는 많지 않은 돈과 함께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저 평안하게 지내길 바라. 이건 내 몫이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쏟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돈을 받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저 대신 모든 것을 대답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동생 아내가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을 믿을 수 없고 떠나버린 사람 이야기만 하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수님이 유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에서 가장 정신이 똑바로 밝힌 사람이었어. 형수님이 조용히 있으니까 다들 바보인 줄 알았지. 이제 형수님이 떠나니까 그 가치를 알겠네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심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두 번째 이서연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 자신으로 남을 수 있을 때 떠나겠어요. 이 충격으로 박 여사님은 거의 몸져 누웠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새 중얼거렸습니다. 집도 잃고 며느리도 떠나고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가.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이 비극이 오랫동안 한 여자를 묵묵히 무시해온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타국에서 저는 멜버른의 한 공원에서 정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모와 아침을 준비하고 나무를 돌보고 채소를 심고 꽃들의 성장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고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이 주는 고요함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모가 제게 소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참 곱게 웃었지. 내가 그 미소를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웃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도시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마침내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를 찾아 호주로 오기로 한 것입니다. 저를 그리워해서도 잘못을 뉘우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에게 애도 못 낳는다고, 벙어리 같다고 늘 고개만 숙이고 내만 하던 며느리에게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는 집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8시간의 비행은 그녀에게 마치 한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몸이 약해지셨고 민주는 빚더미에 앉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동생 민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죠. 집안은 엉망이었고 누구도 그녀를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한테 딱 한마디만 물어봐야겠어. 왜 그렇게 무정하게 굴었는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고통스러운 다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너는 우리 없이 더 잘 사는 거니? 그녀는 지인이 알아봐준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푸른 나무가 가득하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노는 그림처럼 평화로운 교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말해준 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이라는 베트남 출신 여자가 있는데 정원 가꾸는 솜씨가 뛰어나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지 아이에게 길을 물었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You mean MS. Seoyeon, the lady with the sun hat. 그녀는 영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서연이라는 이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그녀는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고 마침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옅은 하늘색 셔츠에 넓은 책모자를 쓰고 화사하게 핀 부겐빌리아 덤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가위질 하나하나는 신중하고 침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옆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고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도 제게 미소를 지으며 굿잡, 시오이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온하고 부드럽고 자유로운 모습, 더 이상 부엌에서 조용히 일하던 며느리의 흔적도 순종적인 몸짓도 두려움에 찬 눈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삶을. 그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제 이모였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시어머니입니다. 그 애를 좀 만나고 싶어서요. 이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죠. 서연이는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모의 작고 깨끗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멜버른 교민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묵묵히 공원을 가꾸어 지역 사회에 빛이 된 한국 여성. 그녀는 정원을 가꿀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채소 심는 법을 가르치고 이민자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주최한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누구에게 복수하러 떠난 게 아니에요. 시들어 죽지 않기 위해 떠난 거죠. 여기서 그 아이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서연이가 계속 거기 있었다면 지금 당신이 여기에 와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야위고 늙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엄격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후부터 여기 계셨어요?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데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냥 묻고 싶었어. 왜 그렇게 무정했는지. 10수년 동안 내가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나는 내 시어머니였는데 어떻게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어.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집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보지 못하셨죠. 아무도요.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왜 입 다물고 있다가 빚쟁이처럼 도망가는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수없이 말했어요. 눈빛으로, 행동으로, 눈물로. 하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다들 제가 말이 없으니 견딜만하다고 생각했겠죠. 민준이는 걔도 너를 찾고 있어. 아주 괴로워해.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잃어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저를 잃어서 괴로운 걸까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탓하지 않아요.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어머님은 어머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셨고,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아요. 만약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딱 한 가지만 물을게. 너 여기서 행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느껴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거짓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장 소중했던 것, 며느리의 존중과 믿음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니는 이모 댁에서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돌아오라고 애원하지도 따지지도 거짓으로 부드러운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작은 정원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제가 흙을 고르고 식물에 물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끔 나지막이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옛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고 사과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기를 빌 수 없고 어떤 실수는 용서가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녀는 제 책상 위에 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저와 민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조각으로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강진수 씨와 민준이 머물고 있던 원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강진수 씨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식은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만났어요? 민준이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지낸대요? 잘 지내. 평온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졌어.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잃었군요. 강진수 씨는
두 모자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너희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 서연이가 아니라 너였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박 여사님과 민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진수 씨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혼자 병원에 다녀와서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지. 하지만 사실 의사가 나한테 따로 전화를 했었다. 내 정자가 약해서 임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어.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죠. 아버님, 정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로 거짓말하겠느냐. 그때는 그냥 자연에 맡기면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네, 어떻게 알아요? 내 서재에서 우연히 내 검사 결과지를 본 모양이야. 하지만 그 애는 너를 탓하지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그저 매일 밤 혼자 배를 끌어안고 울었어. 그리고 여전히 내 곁에서 침묵하며 살았던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넋나간 사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하고 냉대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어머니가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욕하게 내버려뒀어. 네 가장 큰 죄는 강진수 씨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다. 박 여사님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저를 저주하고 쓸모없는 장식품이라 불렀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안에서 가장 과묵했던 남자 강진수 씨는 처음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아 손수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실패했다고 느낀 적은 없다. 가장 귀한 며느리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믿음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언젠가 서연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이것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이 늙은 아비가 미안하다. 너를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집을 진정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애쓴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저 누리기만 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네가 선택한 길이 옳았으니까. 시아버지 강진수. 먼 타국에서 저는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내 시아버님께서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데 너에게 남긴 손편지가 있다고 하더라. 이제 집에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대. 저는 메시지를 보며 눈가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강진수 씨에게 일말의 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주었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용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진수 씨가 저에게 손편지를 남긴 그날 이후 민준의 집안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을 넘어 조용한 붕괴로 치달았습니다. 민준의 불임 사실은 기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모진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요. 시동생 아내는 민호와 공식적으로 이혼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아내를 붙잡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대한 방식이 그녀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민주는 이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조용히 강진수 씨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는 늙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멀리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10수년 동안 상처만 준 제 아내를 다시 찾고 싶어서요. 강진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딱 한 번만이라도 전하고 싶어요. 그는 병원을 나와 원룸으로 돌아가 노트북 검색창에 호주 개인 비자라고 입력했습니다. 3주 후 민주는 집안의 마지막 남은 회사, 지분을 모두 팔고 모든 예금을 인출해 비행기 표를 사고 비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가족 중에는 강진수 씨 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는 조상님 위패 앞에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강하고 부유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수년간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난했고 이해가 가난했고 친절함조차 가난했습니다. 저는 도망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만약 운이 좋다면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유일한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행기는 새벽 1시 30분에 이륙했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긴 비행 내내 처음으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퇴근 후 밥 줘라고 소리치던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기다릴 때 차가운 말을 내뱉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희미한 희망 하나만을 품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비 오는 오후 멜버른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서울의 무더위와는 다른 서늘한 공기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그가 아는 유일한 주소, 이모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쉰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모가 문을 열었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군요.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이모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집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오후에 지역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종이꽃 접는 법을 가르쳐주는 행사를 할 겁니다. 거기로 가보세요. 아무것도 약속할 순 없지만 인연에 맡겨보죠. 그날 오후 민주는 공원 가장자리에 서서 크림색 긴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아이들에게 꽃집 접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자. 부엌에서 조용히 걸었고 수많은 모진 말을 견뎌냈던 제 아내. 이제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더 다가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차마 그녀를 부를 수도 그 평화로운 풍경에 끼어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 여자아이가 간 만든 종이꽃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고맙다고 말한 뒤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시선과 민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미안함으로 붉어져 있었고 제 눈은 파도가 멎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인사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뒤늦은 사과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려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는 마치 성지순례를 마친 순례자처럼 등을 돌려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빌지 않고 그저 평안을 기도하며 그날 저녁 이모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호텔로 돌아갔어.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저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당신은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할 자격이 없는 남자였지만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결혼한 첫날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눈물 흘리지 않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멜버른의 아침,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투명한 빗방울이 이모대가 부겐빌리아 덤불에 내려앉아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제가 식물에 물을 주려던 참에 이모가 조금 낯선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너한테 온 전화야. 한국에서.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설지만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 씨, 침착하게 들으세요. 저는 병원 간호사입니다. 강진수 어르신, 그러니까 전 시아버님께서 위독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두 번째, 뇌졸중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어제 오후에 혼수 상태에 빠지셨는데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서연 씨 이름만 부르셨어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눈을 감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현관앞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 저를 유일하게 딸처럼 봐주셨던 분, 저택 명의를 몰래 제 앞으로 해주셨던 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제 어깨를 다독여주셨던 분. 이제 그분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고 싶지? 저는 대답 대신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멜버른의 작은 원룸에서 민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옷을 개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없는 동안 강진수 씨를 돌봐주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형, 당장 돌아와야 해. 큰아버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계속 형수님 이름만 부르셔. 두 사람을 기다리고 계셔. 전화를 끊고 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호주에 남아 점차 안정되어가는 삶을 계속 살 수도 있었고 제가 용서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 병상에 누워 그를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의 여행 가방에는 옷가지 외에 단 하나 제가 오래전 서랍에 두고 온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오후 내내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부겐빌리아 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저는 강진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한밤중 제가 배가 아팠을 때 가족 누구도 몰랐지만 오직 그분만이 방문을 두드리고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괜찮으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제가 끓인 국이 짜다고 타박할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제 국그릇을 비워주시던 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모가 혹시 제가 돌아가고 싶을까봐 보관해 두었던 한국행 비행기 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흘 후 한 병원의 중환자실. 민준이 긴 비행으로 초췌해진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진수 씨는 온몸에 호스를 꽂은 채 누워 있었고 심장은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뜨이며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른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힘내세요, 아버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강진수 씨는 한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 그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그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모든 걸 되돌려 놓을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강진수 씨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떨렸고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희미한 숨결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아버님, 저 왔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차가운 병실을 데우기에 충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민주는 제 등 뒤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버렸던 아내가,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길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 때문에. 강진수 씨의 장례식은 한때 부유했던 집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는 평생 살아온 방식 그대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밤 여사님은 구석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던 날카로움과 권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평생의 자부심마저 잃어버린 늙은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온 슬픔은 이제 텅 빈 공허함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그들의 가족 의식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맨 뒷줄에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마치 오랜 지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큰 며느리 아니야? 외국 갔다더니 어떻게 왔대? 하지만 발인 직전 박 여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붉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고개를 들자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아버님 영정 앞에서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저는 침묵했습니다. 미안하다. 그토록 오만했던 여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하고 탓하고 모든 잘못을 내게 돌렸던 거. 미안하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이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준 사람은 너였어. 정작 아내인 나는 구석에서 떨고만 있었는데 진짜 효도는 내가 한 거지 내가 아니었어.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 앞에서 제게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용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강진수 씨의 개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낭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민준, 민호 등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강진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남긴다. 남은 재산은 은행, 예금, 땅, 그리고 회사 지분이다. 회사 지분은 전부 작은 아들 민호에게 맡긴다. 땅은 민호의 아이들인 두 손주에게 남긴다. 예금 5억 원은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큰아들 민준에게, 나머지 절반은 내 며느리 이서연에게 남긴다. 사람들이 옹성거렸지만 유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공식적으로 이서연을 내 딸로 인정한다. 며느리가 아니다. 지난 14년간 그 아이는 상처받으면서도 유일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도리를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서연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아비가 평생 빚을 졌다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너를 제대로 사랑해 주고 싶구나.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누군가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진수 씨의 영정 앞에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버님.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모두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저는 향을 내려놓고 뒤돌아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과거의 그 며느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독립적이고 강한 여자라는 것을요. 강진수 씨의 장례식을 치른 지 3주 후 저는 한국을 떠나 어느 상쾌한 가을 오후에 멜버른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는 저를 대양 너머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10수년간 저를 짓눌렀던 고통과 악몽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비난과 경멸, 홀로 울었던 밤들을 뒤로했습니다. 이곳 멀지만 너그러운 땅에서 저는 척박한 땅에서도 화려하게 피어나는 부겐빌리아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모는 공항에서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모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가 한 통 있더구나.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이것이 내가 간직한 유일한 빚이다 라고만 쓰여 있었어.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마음에 낯선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따뜻한 차를 마신 뒤에야 저는 그 편지를 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지 위에는 낯익은 필체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고향 땅에 묻혀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네가 장례식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너는 정이 많은 아이니까. 내가 너에게 숨겨온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저택매매에 관한 이야기다. 너는 내 힘으로 집을 팔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남몰래 도와준 사람, 변호사를 알아보고 매수자를 찾아준 사람은 바로 내 남편 민준이었다. 네가 떠나기로 결심하기 훨씬 전부터 그 애는 조용히 나를 찾아와 말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빈손으로 떠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 그 사람이 떠나기로 한다면 아버지, 제발 그 저택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모든 재산을 넘겨서라도 그 사람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나는 놀랐지만 동의했다. 평생 오만했던 내 아들이 자기가 버렸던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저택은 네가 판 것이 아니라 민준이가 너에게 돌려준 것이다. 내가 미리 말하지 않은 건 네가 빚졌다고 생각해서 떠나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감사함을 알면서도 돌아설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해졌다고 믿는다. 만약 언젠가 민준이 마음속에 네가 여전히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것이 그 답이다. 아버지, 강진수.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 민준이 3번의 가족 여행 동안 저를 홀로 남겨두고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할 때 침묵하고 다른 여자를 제자리에 들였던 바로 그 남편이 제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잃고 나서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 그날 저는 공원 옆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길 위에 가득했고 바람은 제스민과 풀 내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오만했던 과거의 민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뒤늦은 참회자처럼 제게 고개를 숙였던 마지막 순간의 민준을요.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아내였고 이제는 스스로 걸어나가는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거짓된 말로 붙잡지 않고 저를 가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가장 진실한 침묵으로 제게 자유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잘 지내요. 당신도 그러길 바라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썼다가 지웠습니다. 어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진심만으로도 충분하고 듣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멜버른의 봄은 숨결처럼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람에 흔들리는 부겐빌리아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제 삶은 천천히 평화롭게 한 걸음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역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민자 가정들이 직접 깨끗한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린 포올 프로젝트의 정식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가 맨손으로 다시 씨앗을 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에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모와 함께 도시 북부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파트너가 새로 온다더라. 아시아에서 오래 일했던 사회학 교수님이래.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민들이 채소를 심을 땅을 계속 지원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데 진행자가 새로운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토종 식물 보존 프로그램을 담당하셨던 분이라 서연 씨가 특히 반가워할 겁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키 크고 마른 남자.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저는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민우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청혼을 거절했던 바로 그 남자. 우리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방황했고 불안정한 마음에 더 안정적으로 보였던 민준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저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유학을 떠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인생이 막 다시 시작되려던 이 순간 이곳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됐어. 오빠는 8년. 작년에 멜버른으로 왔어. 커뮤니티 프로젝트 자문일을 하고 있어.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눈빛은 그대로네. 여전히 따뜻해. 저는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빠도 여전하네. 더 어른스러워졌지만 나는 네가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 이제는 혼자이지만 진짜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더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한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할 운명인가 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린 포 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웠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저 역시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흙을 고르고 햇빛을 측정하고 물 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면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돌리는 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흙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을 때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에도 네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나 이제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심장이 새로운 박동으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도 슬픔도
상처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선택할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멜버른의 5월은 언제나 온화하게 아름답습니다. 요즘 저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 앞에 멈추는 민우의 차 소리를, 묵묵히 흙을 나르고 고장난 수도를 고치는 그의 뒷모습을, 제 어깨에 내려앉는 햇살처럼 느리고 따뜻한 그의 시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고, 제 심장은 이미 부서져 고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제 곁에서 묵묵히 걸어주었습니다. 제가 원할 때 돌아볼 수 있도록. 어느 주말 프로젝트 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우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아,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허락해준다면 내 곁에 있고 싶어. 당장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기다릴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처음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고 제 감정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용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내 과거를 용서하는 거라는 걸,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만큼 오래 혼자였어. 하지만 누군가 내 손을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란히 걷기 위해 함께하고 싶다면 나는 준비가 됐어.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히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 사진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민준 옆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 정원에서 홀로 서 있는 제 모습, 멜버른에서 이모와 함께 찍은 첫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였으니까요.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침묵했던 모든 버전의 저. 하지만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자는 더 이상 그림자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문을 지키고 밥을 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다시 마음을 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한 달 후 저와 민우는 초등학교에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한때 제가 잊고 살았던 부겐빌리아를 가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15년 전에 내가 오빠를 선택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 민우가 웃었습니다. 아마 너는 집에서, 나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겠지. 너는 진짜 너 자신을 찾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가 평생 함께 걷고 싶은 서연이야. 새장 속에 가둬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만난 옳은 사람은 아픔이지만 내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만난 옳은 사람은 기적이라는 것을요. 저는 한때 시댁 식구 모두에게 버림받고 굳게 닫힌 저택 문 앞에서 절망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선택하는 대신 다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 제가 거절했던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소유나 집착이 아닌 사랑을 주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던 한 여자가 새로운 사람 곁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고통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여성이든 인생의 절반을 지났더라도 온전한 삶을 살 자격이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도 상처받았거나 사랑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렸거나 그저 위로가 필요한 밤이 있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진솔하고 아프고 감동적인 실제 사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늦더라도 다시 사랑받을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